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엔 나하고 잘 맞는, 잘 통하는 그런 것들과 만나서 시원한 맥주라도 한 잔 쫙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오늘은 잘 통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한다는 말, 손세실리아. 통한다는 말, 이 말처럼 사람을 단박에 기분 좋게 만드는 말도 드물지. 두고두고 가슴 설레게 하는 말 또한 드물지. 그 속엔 어디로든 막힘없이 들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과 흐르는 눈물 닦아주는 위로의 손길이 담겨있지. 혈관을 타고 흐르는 붉은 피도 통한다 하고 물과 바람과 공기의 순환도 통한다 하지 않던가. 거기 깃든 순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사랑해야지. 통한다는 말, 이 말처럼 늑골이 통째로 묵지근해지는 연민의 말도 드물지. 갑갑한 숨통 툭 터 모두를 살려내는 말 또한 드물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통한다는 말이 통한다는 말처럼 사람을 단박에 기분 좋게 만드는 말도 드물다는 표현이 참으로 이렇게 인상적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통한다는 말을 얼마나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가장 잘 통할 것 같은 분, 이 시대의 타고난 가객으로 불리는 가수 전인권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되니까 아우라가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압도되는 분위기입니다. 6월 초에 콘서트를 막 끝냈다고 들었거든요. 예. 공연은 어땠는지, 그리고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요즘 근황, 그냥 계속 음악하고 있고요. 노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은, 디테일한 거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이나 굵은 것들은, 참 만족스럽고 좋았습니다. 예. 늘 겸손의 말씀이시죠. 선생님은 그 유명한 들국화 1집도 그렇게 썩 막 이런 식으로 옛날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겸손의 말씀 같습니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서울 출신이거든요. 예. 전인권 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1960년대의 서울과 오늘 2010년대, 2014년도의 서울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시대가 더 잘 맞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예, 저 마침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예. 종로구 사직동에서 태어나서 삼청동에 한 살 가서 지금도 같은 집에 살고 있거든요. 옛날에 서울은, 제 기억에 어릴 때 서울은, 개천, 예. 물 흐르는 데가 많았고요. 예. 중앙정화까지, 청계천까지도 그 데가 많았고, 어떤 마을 같았거든요. 예. 여기서 삼청동에서 청계천까지 쉽게 갈 수 있었고, 그런 어떤 마을 같은 다정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좀, 빚가분적하고,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도시 같은, 근데 저는 이제 도시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옛날을 더 좋아하죠. 예. 거의 누구나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공식 프로필에 의하면 1979년도에 그룹 따로 또같이로 데뷔하셨고, 그 유명한 1983년도에 결성된 들국화의 멤버로 그야말로 대중의 명성과 이렇게 지명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데뷔하기 이전에 전인권이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전에도 당연히 이렇게 노래 부르고 계셨겠죠. 예, 저는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습니다. 어렸을 때 원래 이제 그림 그렸고요. 예. 그림 그렸고 18살 경에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청동에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과 같이 노래 많이 부르고
물론 이제 통기타 없어도 오디션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밴드도 해보고, 그러니까 많이, 나름대로 활동을 했죠. 예. 많은 무명 시절을 보냈죠. 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시절에 그 소년 전인권은 어떤 아이였는지, 혹시 그때 뭐 특별히 기억나는 친구나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요? 예, 제가, 저는 같은 데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어릴 때도 그랬고, 어릴 때 저는 저희, 그 당시엔 거의 그랬지만, 저희는 참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에 올라가서 열매 따먹고, 그 나머지 시간 그림 그리고, 그렇게 컸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은 거의 그렇게 컸고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그게 비틀즈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비틀즈 음악은 그 당시 듣던 어떤 가요와 틀리게,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들리지 않았고, 무슨 괴로운 비명같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게 어릴 때는 참 매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롤링스톤스나 이런 팀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계속해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던 곡들이 그 당시에 에스텔스 고바이라든가 롤링스톤스, 비틀즈의 썸씽 같은 노래는 참 매력이 있었습니다. 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는 또 전국을 이렇게 떠돌기도 하셨다고. 예. 그래서 그 개그맨 전유성과 부산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한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은 좋아하시는 편인지, 그리고 또 여행지 하면 나는 이런 데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해주시죠. 여행은 18살 이후에 너무 좋아가지고요. 거의 그냥 타지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에서 전유성 씨를 만나는데, 전유성 씨한테 제가 흠뻑 빠졌습니다. 모든 행동이 재미있었고, 맞는 얘기였고, 맞는 것을 아주 재밌게 풀어가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거의 그 당시 제 나이에 이제 거의 신 받들듯이 전유성 씨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 때였나요? 그때가 이제 20살, 21살 그 시절이죠. 그리고 제가 대구에 처음에 여행 갔던 게 대구였는데요. 대구에 그때 그렇게 여학생들이 여대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앙통이란 거리에 거의 여대생들 투성이었고 전부 다 이쁘고 해서 한 2년간 거기다 적을 두고 서울은 가끔 오고 부산 가끔 가고 거의 대구에 살았습니다. 예. 20살, 21살 시절이 그려지네요. 이제 음악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인권 하면 이제 당연히 들국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들국화가 이렇게 결성되고 첫 앨범을 내던 1983년에서 1985년 그 사이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같은 스타일들, 디테일한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좌절을 많이 했죠. 군부가 그렇죠. 다시 정권을 잡았고, 그래서 거의 절망적인 좌절 시절을 보냈고, 그 당시에 탈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친구들, 섬세했던 친구들 3명이 모였는데, 4명이죠. 4명 모였는데, 그때 모였던 게 최성원, 조덕관, 허성욱 좀 나이가 어렸었고요. 3명은 친구였거든요. 나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제 들국화라는 밴드를 그냥 거의 절망 속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밤업소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TV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되질 못했습니다. 굉장히 말랐고 머리가 길었고 그리고 건전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모여서 이제 들국화가 탄생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대중들한테 먹혀줬고 항상 실력이 모자란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안간힘을 썼거든요.
그게 대중들한테 좋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시대라면 이제 아주 억눌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들국화가 나오자마자 우리 한국 음악계에도 충격이었지만 대중들 사이에서도 들국화의 등장은 정말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일집이 그야말로 우리 그 한국 대중음악 그 100대 명반, 한국 대중음악을 통틀어서 100대 명반을 이렇게 뽑는다면 그 중에서 1위를 이렇게 차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요. 그 앨범을 녹음할 당시에 그런 그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녹음 과정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날부터 끝난 날까지 예. 제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예. 화가 무지하게 나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 제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싶고, 녹음이란 것도 좀 더 섬세하고 하고 싶은데, 그 당시 상황은 모든 음악 10곡의 노래를 14풀에다 끝내야 됐습니다. 믹싱이란 것까지. 그거는 지금 10곡을 녹음할 때 한 100%를 쓰는 거에 비하면, 완벽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노래하는 거를, 엔지니어, 그리고, 지금도 평론하시는 이백철 선생님, 제작자, 우리 밴드 멤버들이, 계속 들여다보고, 나는 그 안에서 노래를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라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엔지니어가 하도 이렇게 저한테, 컴플레인? 이거 많이 걸어서 제가, 하루는 경동시장 가서, 예, 온갖 보약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인삼, 밤 좋은 거, 대추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걸 갖다 주면서 이거 먹으면서 날 좀 내버려 달라. 예,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노래하라고 큐 사인을 줬는데 제가 모두를 당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약 40분 정도를 말도 안 하고 노래도 안 하고 이런 부치에서 밖에서는 이제 보고 있고요. 나는 노래를 해야 되는데 40분 정도를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람이 들어와도 대꾸도 안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재밌는 기억이죠. 예. 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들국화 1집이 정말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명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들국화와 전인권이란 이름으로 적지 않은 앨범을 이렇게 냈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최고의 작품과 가장 아쉬운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앨범이 제가 했던 게 좀 최악이었던 것 같고 최악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떤 또 나름대로 최선이 만들어져서 아까 안가님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안가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도 같습니다. 아직 저는 저희 들국화 멤버는 고인된 주창권도 그랬고 허성옥도 그랬고 한번 녹음을 하고 나서는 일반의 시중에 나올 때는 자기 집에 자기 앨범도 없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예. 요즘은 저는 좀 이렇게 들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들국화하면 참 안타까운 점은 들국화의 멤버 중에서 비극적이고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허성욱이 죽었고 지난해엔 또 주창권이 사망하는 그야말로 애석한 일이 있어서 또 그때는 주창권 씨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는 한동안 이렇게 공연도 못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두 사람의 좀 추억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두 사람의 추억이라면 저한테는 굉장히 운명적으로 이게 가파른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허성욱도 그랬고 주창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창권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해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길이 항상 불안한 길이었고, 최성원 역시 마찬가지였고, 나약하고, 무지 섬세한데, 그걸 받아줄 데는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었고, 그런 운명을 가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죽지 않았나, 이제 아까 그런 생각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음악밖에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 밖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들루카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제 좀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전인권에게 음악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도 뭐 최고가 되고 싶었죠. 음악을 통해서 어떤 그것밖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악이라는 게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굉장한 저한테 요즘 제 목숨같이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최고가 되셨고 또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진실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극장 공연의 황제라는 말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동안 소극장 공연을 무려 3,000회 이상 했다고. 1,500회죠. 1,500회인데 이제 이렇게 뭐 밤무대 그렇죠. 이런 것까지 예, 합쳐서 합쳐서. 3,000회 이상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큰 공연과 소극장 공연을 비교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소극장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극장 공연은 모든 게 간편하면서 간편한 대신에 좀 더 완벽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를 말하자면 모든 계산이나 이런 것도 간편해지고 뭐 음향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것도 대극장은 엉성한 면도 많지만 현재 우리 상황이요 많지만 또 많은 사람이 오는 거 거기에 어떤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 그건 정말 매력 있는 일입니다. 요즘 주목해서 보는 그 후배 가수가 누군지 궁금해요. 있으면 누구고 왜 그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돌 노래도 가끔 들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작년 막년회 때 그 조동진 씨 댁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옛날 하나뮤직이고 지금 푸른 곰팡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식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통기타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실력이 있고 요즘 뭐 추세로는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친구들인데 그 중에 이규호라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게을러서 엊그제 이렇게 음악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단번에 이 친구 팬이 됐습니다. 굉장히 여성스러운 친구인데 하는 행동도 그렇고요. 오해받을 정도로. 근데 노래 가사나 멜로디나 이 노래 내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라는 그런 그 노래 중에서 뭉뚱거리다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건 특히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윤영배라는 친구 있는데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자기의 꿈입니다. 노래만 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친구 노래는 키 큰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노래 참 좋았고요. 아이돌은 저랑 한번 공연을 같이 한 원더걸스의 예은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음악적인 어떤 팝적인 락적인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 아주 어두운 어떤 그런 맛이 있어서 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인 같은 경우도 재미있고요. 1954년생이시니까 올해 이제 회갑을 이렇게 맞으셨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게 참으로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4살 더 이렇게 많은가요? 조용필 씨가? 그렇죠. 네, 조용필 씨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조용필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전인권 씨가 평가하는 조용필. 이게 참으로 이렇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용필 선배님은 저희가 굉장히 힘들 때 들루카 이렇게 만들고 결성할 때 그분은 굉장히 히트한 친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한 1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분이 가진 음악적 그리고 가창 이런 게 정말 그 세계 어디에도 이런 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완벽하고 뚜렷하고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만. 14년 전에 그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걸 읽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를 언급하면서 나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공연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믹 제거는 70대 초반의 나이로 그야말로 무대를 즐기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전인권 씨는 언제까지 노래를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한 5년, 제가 지금 전인권 밴드를 만들어서 좋은 멤버들하고 다시 새로운 좋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나이가 먹었다 그래서 더 나빠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는 살아나고, 나쁜 건 버리게 되는 좋은 것도 있는데, 자, 어쨌든 5, 6세까지는 제가 멤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년간은 정말 열심히 활동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 앞으로 5년간 우리 열심히 하자.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오랫동안 뭐 5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계속 노래를 듣고 싶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싶다고 하니까 참으로 많은 게 느껴집니다. 로그막의 역사를 보면 그 아버지를 잇는 자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혹시 지금 전인권 씨도 일남 일녀에 이렇게 자식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는지. 글쎄 간혹 가다가 대를 잇는 대를 이으려고 하는 자식들은 있는데 제 자식은 대를 잇는다는 생각은 없고요. 같이 왔거든요. 같이 왔는데 전성은 그냥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아주 특출나고요. 마음에 들고 이제 그 군대도 가야 되지만 그 안에 봤던 제 자식은 아주 참 좋습니다. 타고난 재주는 있을 것 같고요. 타고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감성이거든요. 음악성이란 건 뚜렷하게 음악은 기타를 이렇게 잡았으면 아무리 음악성이 있어도 기타를 칠 수가 없거든요. 그 음악성이라는 건 노력이거든요. 자기 열심히 한 실력입니다. 노력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그 타고난 감성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 전인권은 손녀딸 보는 재미에 산다. 뭐 그런 말도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야말로 그 손녀딸 앞에서는 카리스마 전인권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상한 할아버지 전인권일 것 같은데 만나면 그 손녀딸과는 뭘 하면 이렇게 놀아주시는지 노래도 가끔씩 이렇게 들려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노래는 이제 당연히 제 딸이 많이 CD로 통해서 많이 들려주고 있고요. 걷고를 참 좋아하고 걷고 신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 하면 자기도 손박자 치고 무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자고는 얘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제도 왔다 갔는데요. 먹으면 그 아이스크림 먹는 맛까지 같이 느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어쩌다가 이게 자기가 먹던 물통 조그만 거 놓고 가면 그게 막 애틋하게 마음이 와 닿는 저도 이렇게 그 애가 이쁠 줄 몰랐습니다. 예. 전인권 하면 가수죠, 우리나라에서는. 전인권이라는 이름은 거의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보통 명사처럼 전인권 하면 우리에게 가수인데 만약에 가수가 아니라면 뭘 하면서 사셨을 것 같은지 아까 미술을 이야기하셨으니까 화가가 되셨을 수도 있고 또 저는 그림만 그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을 잠깐 떠나 있을 때도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림이 주는 보통 거의 화가들은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엄청난 지구력을 갖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철저하고, 그게 참 저한테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 예. 농담입니다. 예. 전인권 씨의 모습은 굳이 동물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그야말로 숫사자. 숫사자처럼 이렇게 갈 길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거대하게 카리스마 전인권처럼 느껴지는데,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디테일, 또 섬세한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섬세하게 느끼는 그런 감성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뒷받침되어서 오늘날의 가수 전인권, 또 전인권의 음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프로그램 책지에 어울리는 그런 질문을 두 가지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평소에 책 읽는 건 좋아하시는지, 혹 한 달에 몇 권이나 읽으시는지.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봤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 난독증이 왔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죄를 졌고 감방 생활을 하면서 재판의 불안 때문에 예. 같은 줄을 계속 보다가 난독증이 생겼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안 봤고요. 예. 박민규 책이 재밌어서 예. 이렇게 자세히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훑어본 것도 있습니다. 소모색 가는 길이라는 그거 봤고, 박민규 더블이라는 책 봤고요. 예. 보고 있고요. 예. 박민규의 더블은 그야말로 요즘 상당히 화제가 되는 작품이고, 또 박민규가 더블이 이렇게 나오면서 훨씬 더 문학적으로 평론가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박민규 씨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셨을 때 예. 밖에서 이렇게 석방 서명운동, 석방 탄원서 이런 거 받으러 다니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예. 두 사람이 이렇게 친교를 맺은 계기가 있었는지요? 그때 제가 감옥에 그때 제가 재질이 나빠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절망적인 건데, 그렇죠. 그때 갑자기 와이프 면회 시간에 박민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 갑자기 나한테,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하시라. 저희가 글 쓰는 사람인데 모든 글 쓰는 분에게 탄원서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성황이 약간 비쳤습니다. 물론 힘든 경우지만 근데 정말 그게 큰 힘이 돼서 제가 석방하게 됐습니다. 석방되게 됐습니다. 박민규가 전인권 씨를 좋아한다는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요즘은 제가 좋아합니다. 광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일까지 한 것 같습니다. 박민규는 그야말로 요즘 관심을 끄는,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작가인데, 벌써 여러 문학상을 받았고, 또 평론가들로부터도 한국 소설의 그동안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독특한 문장과 이렇게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도 상당히 신선한 작품이죠. 그야말로 예. 기존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의 양 측면에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민규의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소설 상황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저기요, 아저씨, 이렇게 적게 말하는 부분을 글자 포인트를 줄여버려요. 이제 시각적으로 전혀 다르게 이렇게 줄여버리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형식 실험 같은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박민규 같은 작가가 가수들 속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예, 있죠. 어떤 경우에? 이제, 음악이 대중적인 어떤 차원에서 볼 때, 대중적인 걸 좋은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작은 소리로 하면, 메시지가 좀 강해야 되거든요.
작은 소재 가지고 작게 하면 그거는 좀 이렇게 좀 큰 효과를 못 거둘 텐데 저건 그 가수 중에서 레오나드 코엔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굉장한 커다란 얘기를 아주 작게 속삭이는 그런 몇몇 사람이 있는데 뭐 크리스토퍼슨 뭐 포더거템 했던 근데 그런 분들 정말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실험하면서 또 실험이라는 것이 대부분 성공 확률이 좀 적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죠. 특허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100개의 특허가 나오면 그야말로 대중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1% 남짓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실험해 나간다는 것. 예. 또 이것이 한 역사를 또 새로운 장으로 만드는 그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민규가 이제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점에서 돋보이는 작가인데 그 책도 이렇게 보면 그 표지부터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타이거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탁 등장하는 그야말로 이 책 판형도 일반 책하고 이렇게 틀려요. 크기도 박민규가 생각한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 크기도. 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책인 거예요. 예. 편집까지도. 예. 그런 점에서 박민규가 돋보이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인권 씨와의 만남도 막바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음악 외에 관심 있는 건 무엇입니까? 미술 말고 아까 화가는 이야기 하셨고. 예. 예. 그 그림 이거 다 이제 그림이 되고 그다음에 이성입니다. 이성. 아, 예. 예. 이성의 여자가 있다는 게 큰 저한테 일단 목소리가 틀리고 참 어머나라는 표현이나 그런 게 참 신기합니다. 물론 세계 다른 나라 경우 다르겠지만 그런 식의 표현 목소리 이런 게 저는 참 큰 관심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가족 그렇게 되겠죠. 예. 우리 그 작가들은 흔히 사랑을 하면 좋은 글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애하라고 그래요. 연애하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가수들도 그런 것들이 노래하는데도 크게 작용합니까? 얼마 전에 그 정원영이라고 호원대 교수하고 있고 저랑 지금 게스트로 건반을 하고 있는 건반과 뭐 음악적인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도와주고 있는 정원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음악인이고 음악계에서는 굉장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계속 연애 감정을 가져라. 저도 동감합니다. 예. 네, 그때 동감한다고 얘기했고 서로 참 좋아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월드컵 기간인데요. 축구는 좋아하시는지요? 축구 이렇게 막 찾아보진 않지만 월드컵은 꼭 보죠. 한국하고 하는 그런 거는 꼭 보죠. 2002년도 월드컵 때는 직접 경기장에서 가셔보셨다면서요? 예, 이태리전하고 독일전하고 예, 그리고 스페인전도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노래를 그때 그 공연을 해야 돼가지고 예, 영상으로만 봤죠. 예. 예. 우스갯소리 하나를 하자면 그 월드컵 때 그 4강 간 이유를 음악에 빗대어서 그 작가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박자가 짜자자 짝짝 그러잖아요. 엇박자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엇박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하고 짝짝짝짝짝 하면은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 독일이라든가 우리 상대팀 선수들이 그 엇박자 소리를 들으면서 발이 헛발질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갔다 그런 그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이번 월드컵에 우리 한국 축구가 몇 강까지나 갈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엇박자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좀 힘들긴 하는 박자인데 예. 엇박자는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한 8강, 4강까지도 근데 그 얘기만 들었는데 가나하고 붙었을 때 예. 많이 졌지만 그럴 수도 또 힘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좀 불안하긴 하지만 8강, 4강까지 가지 않을까. 예. 정말 8강, 4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것은요, 노래방 같은 데도 가시는지 궁금해요. 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즐겨 부르는 노래는 무엇인지. 예.
많이 가진 않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는 공연을 많이 하니까 노래방 그 소리들이 저희한테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도 그렇고 음향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가지는 않고요. 그 바로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에 거창이라는 데 갔습니다. 거창에 가서 친구랑 어울리면서 노래방 갔는데 그때 데스퍼라더라는 외국도 불렀고 제 노래 뭐 몇 개 불렀는데 참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네. 점수도 많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100점 나와야 되는데 100점 나오시 100점 안 나왔습니다. 뭐 90 뭐 몇 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또 이렇게 그 김현식과 라이벌 관계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또 두 분이 이렇게 친했다고도 알고 있는데요. 혹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렇게 그 김현식의 노래도 부른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수들끼리는 이렇게 라이벌 관계일 때는 라이벌 노래를 절대 안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방 같은 데서는. 예, 근데 저는, 정말로 저는 그 라이벌 신경 쓸 시간이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팀의 리더였고, 저를 만들기, 항상 저는 모자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만들기 바빴고요. 그 라이벌 의식은 없었고, 노래방 가서도 역시 제 노래 외에는 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김현식과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노래에 충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늘 이렇게 라이벌을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예, 그렇죠. 예. 근데, 들국화와 견줄 만한 그런 그 보컬. 대중들은 그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보컬이 있다면 어떤 보컬을 들 수 있을까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 김현식이 있었고, 물론 조용필 씨도 활동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들국화의 자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들국화만의 자부심이란 건, 그,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섬세함과,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반항적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매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공연이나 음반 판매도 그랬지만, 그때 우리가 기대했던 거, 10배 이상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끽도 하고, 모자란 점 굉장히 보강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 민감한 질문인데요. 이건 또 안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예. 각종 마약 관련 문제로 팬들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완전히 끊으신 거죠? 예, 완전히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약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같은 말이지만 이런 말을 접할 때는 제가 약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말이지만 왜 그러냐면 그 마약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 감정은 굉장히 애틋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도 마약하는 사람 시각을 볼 때 그냥 마약 환자 이렇게 보지 말고 애틋한, 왜냐하면 마약하는 사람처럼 정말 외롭고, 가족도 없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혼자 가족도 없고, 가족을 동경하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픈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제 감정은, 마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얼마 전에 그 박민규가 그 지미 앤드릭스의 그 해피 벌스데이인지 무슨 크리스마스 노래인지 음악인지 그 지미 앤드릭스가 마약만 하다가 젊은 나이에 그냥 불꽃처럼 정말 불사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지미 앤드릭스를 따라갈 수 있는 음악인은 없습니다. 그 예술성이나 모든 게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낸 그 해피 벌스데이가 그걸 보내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사람의 그 지미 앤드릭스의 그 마약의 어떤 그런 상황 그 반대는 굉장한 처절함이 있습니다. 외로움. 그래서 방명도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마약 환자다. 그 옛날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뭐 이렇게 뭐 길거리에 침 흘리고 마약 환자들 절대 침 안 흘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은 정말 처절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로 인식해서 더 따뜻하게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마약 이제 끊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잖아요. 예.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외로울 것 같지 않는데 워낙 유명한 스타고 누구 어디 가든지 알아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그 처절한 그런 그 외로움 같은 걸 이렇게 느끼면서 예. 마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 음악가로서의 길, 예술가로서의 길이 또 다른 측면에서 느껴집니다. 예, 물론 정신 차리겠습니다. 차렸고, 더 이제 이 세상 더 정신 차리고 살 거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 뭐 청소년이라든가 예. 또 내지는 마약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네가 하고 싶은 그걸 뿌리치고 그걸 내려놓고 앞에 마약이 있다면, 산으로 가서 3일만 산에 가서, 무조건 살면 살아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 거다.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는 이제 자연히 마약을 끊게 될 것이고, 끊고 말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산에 한 3일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산에 가서 3일 동안 다 내려놓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된다면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저라고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가수 전인권의 올해의 꿈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사랑하는 손녀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손녀딸이, 내 손녀가, 이 다음에 컸을 때,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거고, 그런 음악이 될 거고, 올해의 계획은 역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정말 할아버지가, 갈고 닦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거. 예. 예. 이미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죠. 그야말로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가슴이 이렇게 찡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전인권 씨가 추천한 박민규의 그런 더블의 인상적인 구절 한 부분씩을 저하고 전인권 씨가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대목은 더블의 작품 중에서 용용용용이라는 그런 그 작품인데요. 그 마지막 대목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야말로 용용용용의 작품은 그야말로 비루한 그 일상 너머의 그런 호쾌한 무림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무협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너무도 이렇게 단편 소설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대목을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박민규가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눈 그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저 둥근 것은 그러나 달이었다. 방으로 돌아가면 할 말이 아주 많을 듯도 할 말이 아주 없을 듯도 하였다. 고요한 매체를 말없이 바라보다 이장록은 발길을 뒤돌렸다. 행여 전화가 오지 않을까 뒷춤에 손은 전화기를 꼭 쥔 채였다. 잘 살겠다고, 잘 살고야 말겠다고. 산을 오른 누군가가 등성이 너머에서 야호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다. 언뜻 그 소리가 닭울음 같았다. 이게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닭울음은 그 희망을 상징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문장력도 상당히 탄탄한 작가다. 그런 점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제 전인권 씨가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언뜻 그렇다. 나도 언뜻 이곳에 머물렀지 않았던가. 지그시 책을 집어들면서도 마치 죽은 이처럼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빗줄기가 그리는 크고 작은 동심원이 무수한 연잎이 되어 어디론가 흘러간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 책을 펼치자 한 장의 사진이 깃들어 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 그 남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는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 아마도 이 근처일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객 전인권 씨가 이렇게 낭독을 직접 해드리니까 훨씬 더 잘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바쁘신데요.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책취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자들께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전인권 씨가 보고 싶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공연을 좀 앞으로 잡혀진 공연 같은 걸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확실하게 잡힌 공연은 9월 27일 날 대구 경북대에서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들은 뭐 방송에 익숙한 사람들이 원래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가끔 방송하고 있지만 저희들 뭐 공연장에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음악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음반도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이십니까? 네, 지금 녹음 준비 중이고 이달 말경부터 새 음반 녹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새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멤버들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음반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기대돼요. 예,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경험이 많은 걸 꼭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잘 이렇게 감정으로 승화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새로운 노래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새 책을 기다리는 것, 이런 기다림이야말로 행복한 기다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 그런 기다림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